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된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가족의 배신과 그 끝에 펼쳐진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극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부부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중소기업에서 만난 직장 동료였고 연애 3년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없이 조촐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전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아이를 가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병원을 다니며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은 체념하고 맞벌이를 계속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기로 했죠.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설거지도 해주고 가끔 저 몰래 간식도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5년 차쯤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애 없어? 병원은 다녀봤어? 넌 왜 이렇게 조용하니? 우리 엄마 설거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런 말에도 저는 꾹 참고 웃으며 설거지를 하고 명절 음식도 나서서 만들었어요.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누이가 뒤에서 말하곤 했어요. 우리 오빠가 널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 얼굴에 그 성격이면 좀 눈치라도 있어야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누나 원래 저래. 엄마도 너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표현이 그런 거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제가 겪을 진짜 지옥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주말 출근을 한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네 아버지 제사 지내는 날이잖니.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제사에 불러본 적 없던 분이 갑자기 오라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는 저녁 무렵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본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니? 그 말만 툭 던지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거실에 시누이도 와 있었는데 슬쩍 휴대폰을 감추는 동작이 보였어요.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음 주에 내 시누이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 거다. 이혼했거든. 너는 애도 없고 집도 조용하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혼한 여동생이 친정으로 들어오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왜 하필 이 집이어야 하고 왜 하필 저한테 이해를 바라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오가며 살뜰히 챙겨드렸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셔도 되는 건가요? 제 말에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거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생색내니? 너는 이 집에 자식도 없잖아. 내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고 갔던 반찬이며 고쳐드린 수도꼭지며 말없이 드렸던 생활비며 그 모든 게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사도 없이 외출 복장 그대로였죠. 더 이상 이상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기, 오늘 회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죠. 회식 있었어. 일찍 끝나서 온 거야. 그 순간 시누이의 휴대폰에 들어온 알림. 하나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잘 들어갔어? 다음에 또 보자. 문자 보낸 사람 이름은 낯익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 고등학교 동창 은정이었거든요. 은정. 제가 가장 힘들던 시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친구.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지만 그래도 SNS로 가끔 근황을 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것도 하트를 붙여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뜨는 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은정이가 내 남편이랑?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단편적인 장면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휴대폰을 꼭 쥐고 다니던 모습. 퇴근 후에도 이상하게 기분 좋게 웃던 얼굴. 토요일마다 갑자기 생기던 야근이나 회식. 모든 퍼즐이 그 순간 맞춰졌습니다. 자기, 오늘 은정이 만났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갑자기 그 이름이 왜 나와? 내가 지금 그 문자 봤거든. 다음에 또 보자고. 하트까지 붙인 거.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거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밥 한 끼 먹은 거야. 오해하지 마. 그때 신우이가 툭 내뱉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도 아는데 은정 언니랑 오빠 좀 오래됐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한테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신우이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라 생각했던 남편한테도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은정이랑 오래됐다고? 제 입술은 부르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며 차가운 말만 덧붙였죠. 그 애는 애도 낳을 수 있다더라. 너도 이제 슬슬 물러날 준비해라.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날 밤,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시댁문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차갑게 굳어버린 감정이 하나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왔겠다. 그럼 나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끝까지 가보자.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은정이가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 옹호했다는 게 더 끔찍했어요.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시간,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모른 척했던 그들. 저는 바로 다음 날 은정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정아,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은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가운 척하며 장소를 정하자고 하더군요.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여자. 약속 장소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은정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단정한 머리, 비싼 가방, 여유 있는 표정.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었네? 저는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물었죠. 너 내 남편이랑 얼마나 됐어?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뭘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니? 난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난 거야. 그 뻔뻔한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너희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소원했던 거. 그 사람, 너랑 있을 땐 진짜 불행해 보였어. 은정의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여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어. 대신 너희가 벌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게. 그 말에 은정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무서워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 너도 아직 젊잖아. 그녀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이제 나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우선 남편의 스마트폰 백업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다행히 예전 사진들과 메시지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은정과의 다정한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은정의 집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은정이랑 있었던 곳 맞지? 제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왜 네가 봐? 내 사생활이야. 사생활? 그래, 좋아. 그럼 이 사진이 법정에서도 사생활로 인정될까?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도 참 어리석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조용히 끊어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낼 순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버렸고 조롱했고 없애려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처음엔 큰 소리쳤습니다. 좋아. 잘 됐네. 우리도 이미 끝났잖아. 이참에 깔끔하게 끝내자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제 손에 들린 통장 기록, 공동명의 부동산 서류, 그리고 사업체에 함께 투자한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 버릴 거면 같이 가진 것도 다 버려야지. 각오해. 남편의 표정이 그제야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그건 너도 힘들어질 텐데? 힘들어져야지. 근데 당신도 함께 힘들어질 거라는 건 알았으면 해. 저는 이혼 소장을 들고 은정이 있는 카페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순간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너한테도 영향을 줄 거야. 왜냐면 남편과 내 사이에서 오고 간 증거들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뻔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봤자 너랑은 끝났잖아. 이미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제가 먼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과 은정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첨부했고, 재산 분할 요구서에는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 요청, 사업체 정리,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포함했죠. 남편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제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끝내자. 재산은 반씩 나누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무너뜨린 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인생이야. 이건 그 대가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드는 것. 저는 은정이 다니던 직장 HR팀에 익명으로 제보서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귀사 직원 은정 씨가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다른 여성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그 증거입니다. 불륜은 법적 책임은 물론 신뢰 기반의 기업에선 명백한 문제죠. 며칠 후 은정은 직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회사 내부에서 공식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까지 건드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야. 넌 내 인생을 망쳤고 난 그 대가를 되돌려주는 것뿐이야.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동명의였던 투자금 일부는 저에게 환원되었고 사업계약서 조항에 따라 외도나 사회적 무리로 인한 신뢰훼손 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기에 결국 남편은 사업 파트너와도 결별하게 되었죠.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이 정도에서 멈춰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멈춤이 아니라 끝이야. 이제 당신이 감당할 차례니까.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성사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제가 수집한 불륜 증거들과 사업 내역, 심지어 남편이 은정에게 보낸 내 아내보다 네가 좋아라는 메시지까지 법정에 제출되자 판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피고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위자료 지급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60%를 받고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사업 지분은 정리되었고 그 금액 일부로 저는 작은 자영업을 시작할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은정은 회사에서 결국 퇴출당했고 그녀와 남편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자 그녀가 곧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넌 쓸모 없어졌잖아. 난 원래 이런 인생 살려고 너 만난 거 아니야? 그 말은 은정이 남편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웃기죠. 남편은 결국 직장도 가족도 여유도 다 잃고 고시원에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해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 한구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네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 그게 내가 벌어야 할 삶이야. 복수란 때로는 조용할수록 강력합니다. 난 고작 몇 마디 말과 몇 장의 서류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인생을 송두리째 되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혼이 끝난 뒤 저는 부모님 댁 근처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시작한 건 한때 꿈꾸기만 했던 소규모 플라워샵이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점차 매출도 올라갔고 저는 매일 아침 꽃을 만지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플라워샵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한참 저를 째려보더니 툭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남을 줄은 몰랐네. 오히려 너 같은 애는 시집 안 가고 이런 일 했으면 더 잘 됐을걸?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웃으며 꽃잎을 다듬고 포장지를 접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날 저를 몇 번 더 흘겨보더니 돌아갔고 이후 그 집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의 유산을 둘러싸고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전남편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질이 멸렬하게 쪼개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나를 밀어냈던 사람들. 지금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구나.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시 저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제 플라워샵 앞으로 또다시 은정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말라버린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한 장의 종이.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 사람 이제 병원에 있어. 은정은 그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제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입원 확인서였습니다. 환자 이름, 제 전남편. 상세 내용엔 급성 스트레스성 심장 이상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요즘 불안장애도 심해지고 술에 취해 혼자 길거리에서 쓰러졌대. 가족한텐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데려갔어. 은정의 목소리는 더는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움도 미안함도 원망도 섞여 있는 이상한 표정이었죠.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스스로 무너뜨렸을 뿐이야.
난 단지 그 결과를 되돌려준 것 뿐이고. 그래도 예전에 우린 친구였잖아. 그 말엔 순간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그 감정조차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맞아, 친구였지. 근데 넌 그 우정을 팔아서 내 남편을 훔쳤고 내 인생을 짓밟았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기울어진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지만 이젠 안쓰럽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꽃병에 물을 갈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을 쏟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은정도 전 남편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는 그들에 대해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플라워샵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이젠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결혼식, 돌잔치, 프로포즈, 장례식. 누군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꽃을 만들며 저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 지나가는 손님 중엔 사장님 참 단단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엔 상처받고 무너지기 쉬웠던 제가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두 발로 버티고 선 사람이 되었단 뜻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제 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집 식구들 지금 아주 엉망이야. 재산 문제로 서로 고소까지 했다더라. 내 시누이도 결국 친정에 발 못 들이고 그 아들놈은 정신병원 드나든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 복수하려 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그저 연민조차 들지 않는 곳까지 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야기를 끝내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든 어떤 배신을 당했든 그 끝에서 당신만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순간 그 자체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복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